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공중위생국장의 어린 딸도 감염될 정도로 코비드-19이 일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러스가 확산됐던 캘리포니아주에는 가장 먼저 승리 없이 코비드와 함께 살기가 선포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이 질문 오늘도 들립니다. 푸틴은 세계적인 주목은 받지만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가는 듯 보입니다. 침공하자니 전례 없는 서방 세계 단결의 결과가 꺼림칙하고 퇴각하면 약해 보일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트리오 10대 스케이터들이 수상과 부상, 눈물과 유구무원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사업비리 혐의와 관련해 뉴욕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이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 소환 선거 결과는 지나친 진보를 추구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사설에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 자리를 사임하고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오레곤주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백신 접종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트럭 기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트럭 기사들이 미국에서 시위해줬으면 좋겠다는 공개 발언을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이제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 좀 젊은 편이잖아요. 비벡 몰티 국장이 우리 딸이 4살밖에 안 됐는데 코비드-19 양성 반응에 걸렸다고 지금 이제 미국의 많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마찬가지고 로컬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과 와이프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행운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이를 잘 돌본다고 돌봤는데 4살짜리 그 딸아이가 양성 반응에 걸려서 아파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웃기도 하지만 아파, 나 목이 따가워 이런 얘기, 열도 조금 있고 할 때 좀 부모로서 죄책감이 그 와이프와 함께 많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해줬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4살이면은 백신 접종이 아직은 불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죠.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어린아이가 양성 반응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하고 또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제일 먼저 미국에서 시행하는 그런 주가 됐습니다. 엔데믹. 예상 가능하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숨진다던가 중증 환자가 나온다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짜를 박진 않았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끝나는 날짜 없이 우리가 코비드 19을 이겼다 이런 그 승리 선언도 없이 말하자면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테스트를 할 것이다. 뭐 마스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확보를 하고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하면서 앞으로 오미크론 이후에 오미크론은 이제 넘어간 것 같고 이 이후에 어떠한 변이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그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변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더라도 우리가 델타와 오미크론 시대만큼 힘들게 겪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제 이런 그 주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백신에 의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글라이딩 노멀로 그냥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아주 그 부드럽게 이 글라이딩 노멀로 가는 그런 시점이다. 캘리포니아주가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주들도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뉴욕같이 이렇게 뭐 국제공항이 있다던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고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고 하면 이민자들은 가족끼리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산이 됐고 했지만 그 결과인지 제일 먼저 또 우리 이제 예상 가능한 그런 그 풍토병 정도로 가는 엔데믹을 캘리포니아주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한국의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오늘보다 보도했었던 뉴욕타임스가 오늘 이제 다른 기자가 또 썼는데 한국은 지금 코비드가 어제는 제가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최대 뭐 3월 초가 되면은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 넘었는데요. 3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역시 한국의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뭐 3월 달에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선거날, 선거 당일이네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닥터 정이라는 과천대학교의 예방의학과의 이 정 박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선거날 확진자가 100만 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투표의 그 권한을 보호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인구에 비해서 유권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나라가 아직 그 나이상으로 국민의 나이 어린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하면 한국의 평균 그 나이가 44살이라고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유권자가 4,400만 명이나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코비드 19에 관한 것이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공격을 할 것이야 말 것이야 할 것이야 말 것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들마다 마치 그 푸틴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거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그거는 그분이 뭐 꼭 그 푸틴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정책을 제대로 파악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형태에 온 것이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음은 사실 그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며칠 안에 할 거야 며칠 안에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RT, 그 러시아 TV라는 그 국영 텔레비전의 편집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스는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할 거야 하면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미쳤어 그 말 맞게 해주게 하는 형태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는 전면전이 될지 부분적인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고, 푸틴은 지금 공격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당분간 일단, 아니면 조금만 공격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킬러라고, 살인자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줬던 사람도 몇 번이나 그 본인과 통화하자고 하고, 유럽도 이 러시아와 경제 관계는 좀 맺었어도 그다지 그 푸틴과 만나서 뭐 살가운 정도로 가깝게 얘기하고 그런 것을 거부했는데, 지금 뭐 독일 총리건 프랑스 대통령이건 전부 러시아로 가잖아요.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독재자의 그 이고가 강한 독재자가 기쁘겠습니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동부의 그 분리주의자들이 그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계 그 학교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포격했다고 하고 막 그 벽이 무너지고 하는 거 보이거든요. 벽돌 같은 것들이.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분리주의자들을 뭐 대량 학살하고 있다. 오늘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분리주의자들의 그 리더들은 그 사람들을, 어린이들, 여성들, 그 러시아, 그 친러시아계 사람들을 러시아로 대피해라. 지금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항상 어떤 그 구실 내지는 핑계를 공격할 수 있는 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짜로 퍼뜨리는 그런 뉴스가 그 전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전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그 말을 쓰는 사람이 68%, 인구는 우크라이나인이 78%, 러시아인이 17.3%,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이 30%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동부의 두 군데요. 도네츠크라는 곳과 루안스크, 이게 이제 한 지역에 있는데요. 조금 떨어져서 거리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남쪽에 크림반도, 이 세 군데가 문제인 거죠.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47%, 러시안이 48%, 언어는 러시안이 훨씬 많아서 88%, 루안스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 우크라이나 사람이 47%, 언어는 역시 그 러시안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서 85%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그 이미 그 국민 투표도 하고, 러시아가 물론 침공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러시아령이라고 하는 크림반도, 세계에서 근데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속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쿠바, 시리아 등을 포함해서 10개국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크림반도가 인구가 가장 많아서 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러시안이 많아요. 크림반도에는 68% 정도,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언어를도 러시안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와 세 군데, 그 크림반도까지 합쳐서 여기서 지난 8년 이상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불리하게 싸고 계속 전쟁을 하는 도중에 14,000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과 2015년도에 그 미인스크 협정, 그 벨라루스 수도요. 거기서 1차 협정을 하고 휴전하자 하는 협정하고는, 협정해놓고는 또 막 싸워서 이게 안 됐고, 두 번째 협정이 마무리된 게 2015년인데 이 협정에 따른데 협정이 그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대량 학살을 해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 러시아는 계속 인구가 90만 명과 40만 명인 두 군데요.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러시아 사람들을 계속 그 이동시키고 있고 크림반도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두보를 통해서 러시아가 절대로 서방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여기에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던 치르지 않던, 이런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이렇게 그 서방 세계로 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라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딱 말뚝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도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도 우리 뭐 중립이야 하다가 안 되겠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해야지 되겠어? 그리고 독일도 지금 마지못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또 그동안 경제적인 것으로 그 어떠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러시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뭐 시스템도 마련했고 한다고는 하지만 예비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도 돕는다고 하고 그렇지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그 수출의 양이 유럽이 27%나 차지합니다. 한 국가가.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어떤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만 2025년도에 가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유럽에 러시아가 수출을 하는 그런 그 에너지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아무래도 또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제재도 제재고 본인들이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 같은 것도 있고 게다가 무슨 미국이 파웨이 같은 회사를 압박할 때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요즘 러시아도 테크놀로지 회사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정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는 토할 수 없는 피해지만 러시아에도 이런저런 피해를 두고 그리고 완전히 이기려면은 러시아 군인들도 다쳐야지 됩니다. 숨져야지 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것도 원치 않고 잘못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완전히 푸틴이 왕따가 되고 다 그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국민도 저 사람 안 되겠어 하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그 안보 컨퍼런스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항상 여기에 참여했는데 2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늘 참석했고 무슨 뭐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전부 참여를 하고 독일 총리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이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자고 해서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에 유럽에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서로 자존심 세우는 거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제 다른 유럽 제3 나라에서 만나는데 이걸 보면 뭐 우리 만나 협상하자 하는 것을 보면은 다음 주까지는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며칠 안에 또 침공할 수도 있다. 침공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타임테이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침공하는 것을 독재자들은 원치 않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해놓고 그 전에 침공을 해버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외교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동맹국들과 이제 그 컨퍼런스 대화를 합니다. 긴장은 어제보다 오늘 강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푸틴도 스스로 자꾸만 자신을 그 모퉁이로 그것도 박스에 가둬서 박스 안에 서서 자신을 자꾸 이제 모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전문가들은 봅니다. 처음에는 서방 세계들도 웬만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푸틴의 말을 들어주면서 미국도 전쟁을 원치 않고 우크라이나도 원치 않고 유럽도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짜 페이크 주장까지 페이크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한다 서방 세계에서는 그 가짜로 보니까요 그런 것까지 하고 보면은 이제 서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전쟁을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전쟁 결정에 들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그 이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푸틴 같은 사람은 해서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침공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도 잃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많을 것이 이겨도 분명하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뭐 다 미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자신이 말만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이 옳다. 푸틴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안 믿느냐 이랬지만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는 멀어졌었던 유럽 국가들도 일단 바이든 중심으로 뭉치자 하고 하니까 본인도 그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보다 더 강한 제재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다 그래 네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맞춰줄게 하면서 하니까 그 컨트롤하는 것 세계가 날마다 푸틴만 얘기하잖아요. 이걸 즐기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 본인이 만약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군인들을 전부 철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독재자로서는 본인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뭔가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독재자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 이고가 상해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 행동 개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물론 정치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인간 드라마, 어떻게 이 인간 드라마가 전부 러시아의 10대 스케이터들에게 뭉쳐 있을까? 우리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 안 됐다. 저 아이들은 지금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베이징 올림픽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나오나요? 끝. 네, 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은 그 개인 그 스케이트 선수들 최고의 영예인 금메달을 도핑 문제가 있는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러시아의 15살 그 스케이터가 받을 확률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4위를 했다고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1등 금메달이 러시아 선수고 은메달도 러시아 선수고 그리고 동메달은 그 본인이 동메달 받은 걸 이 선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러시아 3명의 선수들은 한 사람도 완벽하게 기쁨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데 동메달 받은 선수만 그 본인이 그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뤘는지 활짝 웃고 있어서 굉장히 대조를 이뤘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한 밤이었다. 가장 드라마틱한 밤이었다.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번에 AP통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오 러시안 10대 그 스케이터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안나 쉐르바코파. 이 선수가 뭐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지금 17살인가요? 18살인가요? 그러는데 지난번에 당연히 메달리스트였고 그런데 이번에는 15살이 카밀라 발리에바가 자신의 그 메달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도핑 스캔들이 터졌고 그리고 본인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말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뻐해야지 될지 어때야 될지 모르겠고 3살 때부터 이 그 스케이트를 한 그런 그 선수입니다. 너무 그 발리에바에게 아무튼 미안하고 해피하지만 공허하다는 거죠. 그 본인 그 발리에바가 언더덕이었잖아요. 언더덕이었는데 언더덕은 언더덕인데 분명한 자신의 그 타이틀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 도핑 스캔들로 인한 정신적인 그 안정감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4위를 하고 만 거잖아요. 은메달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트루소바 선수. 알렉산드리아 트루소바 선수는 I hate this sport. 나 이 스포츠 정말 싫어해. 다시는 스케이트 안 탈 거야. 은메달을 받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번이요. 이 쿼드러블 점프를
5번 빙빙빙빙 도는 거를 했고 실제로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이 금메달리스트인 안나 쉐르바코파가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도 다 보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못 받은 겁니다. 러시아 대표 선수 가운데서 똑같은 코치에게 코칭을 받고 금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는 스케이트 안 탈 거야. I hate, 나 정말 이 스포츠 싫어해. 미워해.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는 스케이트 타는 건 좋은데 결과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고, 그리고 가족과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했지만 다음 달에 그 월드 그 챔피언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스케이트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스케이트 선수들이 한 17살 정도 되면은 18살, 17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는 다음번에 대해서 다음 달에 또 다른 그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이 은메달을 받은 선수는 코치를 바꿨다가 지난해 5월 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코치가 러시아 선수들은 다 코치를 한 거예요. 1988년도인가 그 이후에는 이 코치 굉장히 아주 막 무섭다고 하죠. 그 에테리 트루베리제에게 코치를 받지 않으면은 메달 아주 엘리트 그 스케이터가 되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핑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같은 코치에게 받는데 뭐 저 선수는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은메달 받은 선수는 이 코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코치를 바꿨다가 그래도 성적 우선으로 해서 다시 이 코치에게 돌아왔고 1988년 맞네요. 그때 동계 올림픽 이후에는 이 코치 아니면은 그 좋은 메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리에바 15살 이 선수는 정말 부상당했죠. 눈물 흘렸죠. 게다 대고 넘어지고 사위하고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설명해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못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못했는지 설명해봐. 아이가 완전히 지금 기본적으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울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저건 너무했지 하고 당장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수는 이렇게 보면은 4분이었거든요, 어제. 보는데 누구라도 일반 사람들이라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디가 무너지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본인이 하려는 형태로. 그러니까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어깨는 쫙 펴야지 되는데 어깨는 제대로 안 펴지는 것 같고 무릎은 완전히 구부러져야지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도핑 스캔들에 대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5살 선수 미성년자고 도핑 스캔들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뭐 17살이나 18살로 해야지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18년도에 실버 메달리스트가 러시아 선수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이 카밀라 발리에바에게 정말 난 기쁘다. 너를 위해서. 이게 끝났구나. 드디어 이 징글징글한 올림픽 그 개인 그 종목이 끝났구나. 너무 기쁘다. 그 지옥 같은 시간 다 지나갔다. 나 너를 사랑해. 이젠 쉴 수 있잖아. 스위리 어리잖아요. 후배잖아요. 이젠 쉴 수 있잖아. 스위리 축하해. 올림픽 끝난 것. 이젠 편안하게 숨 쉬면 좋겠어. 이렇게 트윗을 했을 그 정도입니다. 게다 대고 이 발리에바 선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발리에바를 투입시켜서 메달 받은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튼 그 팀으로서 그 메달 받은 것도 판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도핑 판정에 나와서 도로 물어내야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 캐나다가 은, 또 미국이 금, 캐나다가 은, 일본이 동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게 그 과거에 이 러시아 이 동계 올림픽 중에 도핑 그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냥 국가대표에도 이 발리에바를 집어넣은 겁니다. 금메달을 탄 선수를 집어넣지 않고
이 발리에바를 집어넣어서요. 쉐르고 바르코바를 집어넣지 않고 안나를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이 발리에바로서도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메달도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다 빼앗겨야 될지도 모르고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드라마틱한 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중학교 때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다시는 밖에 못 나가는 줄 알았죠. 학교에도 못 가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갔어요. 제법 오래 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그걸 제가 웃으면서 그때의 그 내가 처했던 그 상황을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무슨 뭐 개그 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발리에바에게는 너무 한참 가게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리하여 올해에 아마 일요일에 끝나지만 다 끝난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트리오 10대 스케이터들의 이 스토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maybe 넘버 원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는 스토리 가운데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아일린구 선수, 중국을 대표해서 뛰었던 선수는 금메달 또 땄네요. 하프타임에서 그 프리스키 하프파이프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골드도 땄잖아요. 그 빅에어 프리스타일 실버도 땄고 프리스타일 스케이팅 그 슬롭 스타일에서 해서 중국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컬링도 안 됐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케빈 맥카티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릴까요?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와이오밍주에서 리스 체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표에 찬성을 던졌고 무슨 부정선거라니 당신이 틀렸어라고 얘기한 그 공화당의 서열 3위였던 본인의 아래 서열에 있었던 리스 체니 대신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여성 변호사 2018년도에 와이오밍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기금 모금한 것 보면은 막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리스 체니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 케빈 맥카시는 중간 선거 치를 때까지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리엇 해즈먼이라는 여성 후보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법원에서 어제 뉴욕 검찰총장이 유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업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냉혹하게 수사한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소환해 나가야지 된다. 소환에 응한다는 것은 선서를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왔었는데 법원에서 나가야지 된다. 2주일 안에 자료 다 내고 비즈니스를 지금 부패로 얼룩진 비즈니스 그 혐의잖아요. 다 자료를 제출하고 3주일이 되면은 직접 그 조사를 받아라.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카 트럼프와 큰아들 뭐 작은 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마녀 사냥하는 거잖아. 뭐야 하면서 지금 다시 이걸 항소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묵비권을 행사를 할까요? 근데 묵비권도 행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죄가 없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수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를 했기 때문에 뭐 수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는 아니라는 뭐 항소하고 그 결과 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어제 오늘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그 소환 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니까 사설에서 지금 많은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 틀리다.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연방 상원이 단기 지출안을 승인을 해서 뭐 안 하면 오늘까지 안 하면 문 닫았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문 안 닫게 됐습니다. 3월 1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소급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죠.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 사실이고 계속 이렇게 높다면은 용납할 수 없지만 뭐 연준이나 여러 그 각자의 위치에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척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be happy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 현재 61%가 pay to check to pay to check. 하나 받으면 한 달 살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모기지 이자율 오를 테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플러스 버니 샌더스 의원도 얼마 전에 가세해서 가솔린 값 오르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많은 물건값이 오르는 것도 다 탐욕 때문이다. 이거 다 그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제때 공급하고 할 수도 있는데 돈 더 벌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다 그걸 믿진 않아요. 백악관도 그 같은 엘리자베스 워렌 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때 맞아 옳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무부에서 정말로 어떠한 단합이 있었는지, 물건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조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금값이 사상 최고입니다. 이것은 뭐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뭐 확정적인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불안정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샌프란시스코 말씀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그 차이니스계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 연대를 해서 교육위원 4명은 지금 뭐 임명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쫓을 대상조차 안 됐답니다. 3사람을 소환선거를 해서 내쫓았는데, 소환선거를 할 때에 겉으로 캠페인하면서 한 얘기가 학교 문을 너무 안 연다. 너무 안 열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학교,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학교를 추첨제로 한다. 또 하나는 그런 학교 문은 안 열면서 44군데 학교 이름을 뭐 과거에 노예제와 연관이 있다던가 뭔가 연관이 있어서 이름 바꾸는 것, 이것만을 우선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소환 선거를 해서 3명을 이제 쫓아낸 거죠. 쫓아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거의 모든 미국 매체가 100%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 전부 민주당의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또 미국 매체에서 각 매체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가끔은 비교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그게 그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로컬 신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신문이기도 합니다. 사설을 해서 진보 정책을 거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 정책,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문 열어라. 그리고 무슨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캔슬 컬처, 취소 문화하면서 이름까지 바꾸고 동상을 내려. 이게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데 이걸 가장 진보적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학부모들이 했네. 야, 중간 선거 때 보자, 봐.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39년 만에 처음으로 소환 선거를 해서 성공시킨 거지만 전국 매체와 트위터가 그렇게 보도를 하지만 아니다. 이 소환 선거를 한 유권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말했고, 하나는 어떠한 그 인종 간의 그 학문에 있어서의 그 차별도 그렇고 갭을 줄이는 것, 이런 거. 그래서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도 그랬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종적인 어떤 그 갭,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을 말하는 건데, 주민,
학부모의 말을 경청하라는 경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으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서 말하고,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교육부가 얼마나 많이 예산 적자가 되느냐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 적자가 나오는데 1억 2,500만 달러나 예산 적자가 된다고 하네요.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지난해에 받은 지원금이랑 비슷한데,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재정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그 갭의 문제나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무슨 뭐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그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할 테고요. 또 교육감도 중요하죠. 교육감도 교육위원들이랑 잘 대화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샌프란시스코 내부들의 예민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면 모르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의 사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레곤 대법원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뭐 가장 유명했었던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한국일보에도 그분의 칼럼이 번역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했는데, 오랜 동안 이분이 이제 오레곤 주지사에 출마한다고 칼럼니스트를 그만뒀죠. 그리고 갔는데 올해 1월 달에 분명하게 오레곤 주의 총무처 장관이 주지사에 출마하려면 쭉 그 3년을 그곳에 살아야지 되는데, 그럼 2019년부터 그게 안 된다 했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어제 오레곤 법원이 3년이 안 된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유권자 등록도 했었고 뉴욕의 운전면허증도 2020년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이게 그 총무처 장관도 그렇고 오레곤주도 굉장히 진보적인 주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뭐 개혁 같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어제 제가 벽의 가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친절하지 못한 뉴스였어요. 이분의 진짜 이름은 마이클 랜더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웠었던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 자신의 벽에를 막 뭐 선전용이 많이 있는 거죠. 벽에를 가지고 거기다 성경 문구를 적어서 캐나다 트럭 기사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하는 것을 격려하고 본인도 참여한다고 가는데, 캐나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안 받고 네거티브 증명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트럭 기사도, 그러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헬리콥터로 어제 뭐 100여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그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캐나다 경찰은 엠베서더 다리에서의 시위하던 사람들은 다 철수를 했지만 아직도 오타와에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론 디센티스 같은 사람, 또 그 랜드 폴 같은 공화당의 상원의원, 론 디센티스 같은 플로리다주, 또 무슨 뭐 테드 크루즈 같은 텍사스의 상원의원, 짐 조르단 오하이오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이런 그 시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 우리 여기 좀 와서 뭐 좀 해주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미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 무슨 뭐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때 그거 못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고펀드미가 더 이상 이 조직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고펀드를 엄청 야단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저는 그 원래를 못 봐서 어떤 분이 아마 저를 공격하셨고 어떤 분들이 방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작은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모두 해피하게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